오늘 오전 보합권에서 출발한 양시장 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현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재를 이미 선 반영해서 다 소화했고 정말 버티는 힘과 또 회복력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는데요. 선반영돼서 우리나라는 하락이 멈춰진 양상입니다. 네, 주도주 없이 다양한 업종이 좀 두루두루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변동성이 심한 종목 장세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준비할지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겠고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CEO인 머스크가 정치활동하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서만 이제 40%가량 하락했는데 반등 모멘텀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또 뉴욕 증시에 대한 불안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뉴욕 인사이트에서 알아보겠고요. 머니주민에서는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을 통제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지 또 관세와 무역 전쟁 격화에도 중국 경제는 정말 괜찮은 것이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네, 나도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국내 증시는 맷집이 좀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뉴욕 증시가 성금요일 휴장 앞두고서 좀 뭔가 보합권 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 흐름 보니까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상승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단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몇몇 가지 정책 테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쨌든 지금 미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씩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명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명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6월 달에 있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인맥주가 아닌 정책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음에도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저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우리 시장 자체가 연속성을 계속해서 보여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변화 요인이 생긴다면 어떤 부분에서 생길 것 같으세요? 일단 충분히 들어올 만한 환율 가격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죠. 특히 저는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온 이후에 아시아라든지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시점부터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부터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나 봐요. 하지만 이런 지금 어쨌든 글로벌 정세에서 트럼프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협상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티 15이라고 하고 있는 그 국가들과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완화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파열음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지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해운주들이 사실 뭐 지금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괜찮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국산 뭐 선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중국산 해운사에 미국이
뭔가 입학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반사익 기대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네.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중국에서 이제 배를 만들었을 때는 그 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중국에 대한 배의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 해운사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오랜만에 해운주들이 좀 변동성을 보였죠. 지금 HMM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장 초반에는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렸지만 변동성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왔고요.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 해운주들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네. BDI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발틱 해운 지수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상하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HMM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BDI 같은 경우는 펜오션을 보는 게 맞습니다. 주종이 다르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발틱 해운 지수를 찾아보면 발틱 해운 지수가 최근에는 조금 더 좋습니다. 아니죠.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더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고 발틱 해운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매력이 없는데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서의 산업군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의 관점보다는 매매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STX, 그린로지스 같은 기업들이 장 초반에 변동성을 많이 보였는데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테마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했어. 자신 있어라고 한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만 나는 초보 투자자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과 엮여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순위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해운주와 조선주도 여전히 조금은 어느 정도는 매력적이지만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 전에 잘 나올 것 같으면 전일에 우리나라 엔터주를 샀다가 이제 실적 발표되고 올라갈 때 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세 영향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일회성으로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 맞춰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꽤 잘 나왔습니다. 네. 엔터주들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련돼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도 있고요.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SBS 같은 경우도 콘텐츠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콘텐츠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알령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한알령 해제라든지 지금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K 콘텐츠를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콘텐츠 쪽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보다는 첫 번째로는 한알령, 두 번째는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 무풍지대라고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의외로 대형주들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별 선별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알령 해제나 정책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거는 6월 달까지 그리고 한알령 같은 경우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계속해서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년 만에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엔터주들도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한 이후에 가장 낙폭이 컸고 실질적으로 매출단이 줄어든 업종은 엔터가 아니라 컨텐츠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본다라고 한다면 컨텐츠 쪽도 반드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오전장에서는 이제 조선주들이 좀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오후 들어서는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이고 운수장비 섹터 내에서 조선보다는 오히려 현대차 그룹 쪽, 그러니까 자동차 쪽 흐름이 좋거든요. 이거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은 좀 저평가돼서 움직이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대 기아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대가 PBR 기준으로 0.5배가 안 되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작년에는 네.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네. 작년 하반기 때 주가가 많이 뱉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기아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갑자기 크게 밀렸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에 따라서 같이 연동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단이 전부 다 밀렸는데 우리가 사실 트럼프가 처음에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부터 만약에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은 자동차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때부터 다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그렇다면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로 잡아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네. 자동차 판매는 미국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리 차를 구매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를 매수해 줄 수 있는, 구매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전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매가 온전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현대기아가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주들이나 작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려 내려갔을 때 저점을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현대나 기아같이 이렇게 완성차이고 규모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계속해서 밀릴 경우에는 기계적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금 이탈,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미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 미증시가 좀 밀리는 과정에서도 중화권이나 한국 증시가 나름대로 버텨줬던 것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에서 자금이 이탈을 하고 그 자금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랑 가격 인상 놓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이닉스 쪽하고 한미반도체하고 뭔가 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두 종목에? 네, 일단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을 따져 본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한화 세미텍 쪽에 대해서 비용을 더 비싸게 지불을 하고 장비를 들여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SK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이닉스와 이렇게 좀 균열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도 판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HBM 쪽에서 뒤처져 있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고객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한미 반도체에서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위를 일부라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몇 명까지 찌라시 아닌 찌라시들을 읽어봤는데 네. 별별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은 삼성전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객사가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시장 자체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음식료 섹터에서 보니까는 삼양식품하고 S&D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뭐 S&D는 5%, 삼양식품은 2%. 그런데 반면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농심도 미국에 공장이 있고 네. 오뚜기도 2027년까지 뭐 공장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인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삼양식품은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기업이 이제 삼양식품으로 거론이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또 좋단 말이죠. 삼양식품이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는 식음료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매출단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브랜드에 대한 파워가 굉장히 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타격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부과가 됐을 때 타격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네. 자동차잖아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네. 관세를 20%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라면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 네. 같은 경우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그게 갑자기 엄청나게 비싸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3개 먹을 거 2개 먹고 이 그렇죠. 정도죠. 예. 그럴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 관세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과대한 해석은 필요 없지 과대 해석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삼양식품이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원래는 내수주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수출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수출주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환율이 높았을 때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024년도 중후반부에 예상을 했었던 2025년도 상반기에 환율을 고민해 본다면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 때 실적도 저는 분명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삼양식품이나 다른 식품주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농심이라든지 뭐 오뚜기 그리고 네. 우리온 같은 기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농심이라든지 우리온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인 스탠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빙그레라든지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양식품은 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삼양식품의 그 불닭 소스를 만드는 S&D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지금 PE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삼양식품이 20배라고 한다면 네. S&D는 6배에서 7배 수준이거든요. 오히려 저평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S&D라는 기업이 투자 경고를 받았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이 참 좋은 기업인데 말씀을 많이 못 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오늘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양식품을 통한 그런 매출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동남아시아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유명한 소스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불닭볶음면 소스도 외국에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성장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방어주 자체가 예.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 식음료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삼양식품과 S&D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경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경고를 보통 그렇게 받았다가 회제가 되고 나면 실제로 주식들의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내리는 경향이 많은 건가요? 보통 경고가 이제 뭐 주가가 너무 변동이 심하다 뭐 이런 걸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주가가 너무 연속적으로 올라가거나 변동이 크거나 할 때 네. 이제 경고가 나오는데 요건 좀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 제 경험상 제가 20년 넘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경고를 맞은 다음에 그렇죠. 더 간다. 더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주가가 꺾이거나 하락을 할 때는 굉장히 무섭게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이 더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험상으로는 좀 더 많은 경우에 상승을 했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펀더멘탈을 논하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매수세가 인기가 좋은 들어오니까. 주식이다 예, 이렇게만 보면 맞아요. 되는 거죠. 예, 예. 경고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그렇죠. 예, 근데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건 꼭 절대로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런 이거 하면 안 기업들은 되는 사실 건가? 이야기는 네, 안 드리거든요. 오히려. 네, 여쭤보셔가지고 답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2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5%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83포인트. 코스닥. 오늘 코스닥 흐름 좋네요. 0.9%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18포인트, 71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5,400원. SK하이닉스 0.5%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7만 4천원. LG에너지솔루션 1%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33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4만 8천원이고요. 현대차가 1.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5,300원이고 기아가 오늘 또 종가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지는데 기아가 2.9%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마감가 8만 7,5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3%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83만 5천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은 1%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15만 7천원. KB금융 2.9%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2,7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4.5%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종가 39만 3천원에 형성될 걸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HLB 0.7%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0.6%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가 4만 8,1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휴젤이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종가 34만 1,5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지고요. 펩트론 지금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왔죠. 오늘 11%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100원. 클래시스도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3%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종가 10만 9,7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지고요. 파마리서치 1.9%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네요.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일라이릴리가 네, 그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네, 경구용 임상 3상 통과됐다는 것 네. 때문에 14%인가 올랐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랐죠. 예. 네. 우리나라 펩트론 오른 것도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 아침에 되게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지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거든요. 예.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라이 릴리 쪽에 대해서 이렇게 임상 성공을 했으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밀리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 자체의 캐파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라이 릴리 쪽에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나라 페트론이라든지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따라갈 수는 없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일부 차익 실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최근에는 살짝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동안 우리나라 종목군들을 이끌어왔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종목별 흐름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어떻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전 그래도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임상에 진입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정말로 기술 수출이 나오고 있죠. 기술 이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세 쪽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제 우리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들어간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는 미국에서 이 생물보안법에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 때문에 이슈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중국계 기업을 제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쏙 들어갔었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도 저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네. 그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원가에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에다가 수출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불닭볶음면 설명드리면서 자동차와도 약간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의약품 관세 쪽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종목별 모멘텀을 계속해서 추려가지고 추적해 보신다라고 하면 상반기 내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약바이오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뭐 비만 치료제냐 아니면 또 탈모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시밀러냐 아니면은 뭐 백신이냐 되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잖아요. 가장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조금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재료 쪽은 어느 건가요? 네, 일단은 바이오 플랫폼 쪽이 좋아요. 플랫폼? 플랫폼은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펩트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긴 하거든요. 펩트론도. 예, 그렇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병이 있고요. B라는 병, 뭐 C라는 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형 변경 네.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제형 변경이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여러 군데에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임상 같은 신약 개발과는 조금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른 분야 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관세 쪽에선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CDMO와 관련되어 있는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네. 전 세계에서 2위권 기업이 중국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캐파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기업은 바이넥스라든지 ST팜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따져본다면 TSMC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주고 생산을 해주는 기업,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산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적죠. 임상에 실패했다라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생산만 잘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기술력을 펌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주도 여쭤볼게요. 오늘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도 흐름이 좋고 뭐 두산그룹주 내에서는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우선주까지도 좋은데 원전주 모멘텀은 보니까 이게 또 약간 정치인, 정책 그렇죠. 이런 테마주로 좀 엮이는 모습이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원전 쪽에 대해서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탈원전을 축소하겠다,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살짝 선회가 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번에 탄핵 국면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그 전부터 원전 관련주들이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야가 모두 다 원전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새벽에 미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또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원자로를 66년 만에 역수출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우리가 얘기를 저희가 마감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봅니다. 마감합니다. 네, 4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뭐 다우 같은 경우 500포인트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S&P 500, 나스닥은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글쎄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전일 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오늘 양시장이 보합권 출발을 나타낸 상황에서 또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별 장세 여전히 변동성은 좀 큰 구간인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했습니다. 2,483포인트, 코스닥도 0.8% 오름세로 71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했습니다. 종가 55,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3% 떨어졌습니다. 종가 33만 8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으로 종가는 104만 9천 원. 현대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3% 상승 마감했고요. 종가는 18만 7,200원. 기아도 올랐습니다. 3%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 8만 7,3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올랐죠. 82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은 1% 떨어졌네요. 종가는 15만 7,400원. KB금융 2.6% 상승하면서 종가 8만 2,4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종가 39만 3천 원, 4.5%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 HLB는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좀 떨어졌네요. 종가는 4만 8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7% 하락하면서 27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휴젤도 좀 떨어졌습니다. 종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34만 원, 펩트론 많이 올랐죠. 11% 급등하면서 18만 1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클래시스는 좀 하락했습니다. 6만 3,200원, 리가캔바이오가 2.6% 올랐고요. 마감가 10만 9,100원, 파마리서치도 1.3% 상승했습니다. 종가 36만 7,5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각각 324억 원, 1,038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기관은 81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각각 321억 원, 121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22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샀어요. 4천 계약 넘게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달러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4원 40전 상승하면서 1,423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올랐네요. 네. 예.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 1,400원이랑 1,45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환율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금 환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드네요. 오늘도 양 시장 모두 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아니 뉴욕 증시는 간밤에 보면은 뭐 다우 같은 게 50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고 특히 코스닥 쪽의 흐름이 괜찮단 말이죠.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참 이게 복잡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작년에 굉장히 못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네.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아까 전에 이야기 나눴던 원전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화권 증시와 미증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네. 중화권 증시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정말 몇 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끌고 왔었던
미증시에서 이제 자금이 조금은 이탈이 돼서 다른 나라들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AI 나오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SMR 쪽 굉장히 포커스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 관련이라기보다는 그쪽에 포커스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은 굉장히 필요해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서 붙어오는 것이 우리가 ESS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붙어서 오는 건데 간헐적이라는 단점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66년 만에 미국으로 원자로를 역수출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내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지 좀 고민을 해보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분쟁 관계도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로를 받아갔다라는 것은 전 그래도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원자로를 쓰고 그건 연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연구로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쪽에 이렇게 좀 요청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종목군들과 업종군들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봤을 때 뭐가 매력적일까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도 들어갈 것이고요. 조선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적인 부분에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 분명한 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는다면 추가적인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 저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52주 신고가 갔는데 실제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제 증자를 제동을 걸었잖아요. 제동을 네. 걸면 보통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일단 지금 주가의 흐름이 말해주는 것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업황에 대한 분석도 열심히 하고요, 뭐 뉴스에 대한 분석도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에 3.6조를 유증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어쨌든 회장이 자신의 물량 자체를 증여를 하면서 이제 유상증자 그 금액 자체를 줄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조로 줄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금감원 측에서 이렇게 반려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의 그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만약에 진짜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상증자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긍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주분들 입장에선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유증이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유상증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